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어제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권한 대행이겠죠. 이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서 87일 만에 직무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 5가지 중에 이번에 이제 4가지가 그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한 가지는 받아들여졌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런 건데, 처음부터 저는 그 5가지 모두가 사실은 그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아무리 거기에 이 추천자가 다른 또는 성향별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은 그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는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부분에 관해서 151명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어이없는 탄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대변인, 네. 야당 주도로 통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네. 인용 의견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조금 혐의가 과도한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이것이 그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 방조 이런 것이었느냐, 이 부분은 판단을 저는 받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적극적인 어떤 동조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연동해가지고 이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요건에 제대로 해당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저는 확인됐다고 보고요. 그 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저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고 그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축적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권한이 동의 없이 남용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 좋지 않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헌재 결정이 인용과 기각, 각하로 3갈래로 나뉘어서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일단 논점이 많이 있었어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최병묵 편집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8대0 각하가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그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마은혁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그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동일한 재판부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확인을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어떤 직접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세 파트로 이제 해석이 갈린 건데,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 대행에 대해서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인용까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계선 재판관과 나머지 재판관으로 갈린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기각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 위법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또 김복형 재판관과 나머지 재판관들이 갈린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최병욱 편집장님 말씀처럼 각하됐었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법학계가 조금 혼란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다른 다수 재판관들과는 다르게 혼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무집행상의 위헌 위법 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 행위도 있고 그리고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까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요. 결국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바로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위헌 위법 행위다라고 보면서 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각 의견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는 보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견해가 갈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을 하면서 이제 여야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8분의 일치된 파면 주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섞인 반응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그 성향이 예. 사실은 그 결정문이라는 형태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다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비상계엄에 대처하는 과정, 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관한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8명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것들을 보면 어느 분은 뭐 절차의 공정성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어느 분은 또 뭐 그 아주 작은 것도 파면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사유하고 이렇게 하나씩 꽤 맞춰 보면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그 강조하는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절차의 불공정성, 불법 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또 굉장히 엄격하게 그 이 불법 문제를 다뤘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뭐 메모 논란이라든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뭐 그 진술 오염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서 아마 여당은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제 헌재 결정에서 국회 측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또다시 인용 의견을 내지 않을 가능성 이게 지금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기대 섞인 그 주장이고 메시지죠. 국민 대다수가 TV 화면을 통해서 국회가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뭐랄까 진입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자, 이후에 국정 동력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또 반대로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그런 기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과도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 편집장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안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사안들이 엔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 파면되거나 탄핵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혐의 중에 하나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하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게 어제 선고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힌트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요, 비상계엄 위헌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들이 좀 가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명백하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한 부분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결과였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내란죄나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추측을 주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직까지 힌트를 줄 만한 그런 상황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이야기 해가지고 그 논란을 키우는 것이 그게 헌법재판소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자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 당분간은 특히 이번 주 내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가 나지 못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판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조차도 어떤 개개인들의 판단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결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원칙대로라고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하지 못할 만큼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제 헌법재판소 결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가려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어떤 심증을 예단할 수 있는 어떤 힌트나 단서들을 남겨놓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뭐 내란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판결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심리를 거쳐왔고 또 평의를 거쳐왔고 어제 오후에도 평의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에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과 이 김복형 재판관 간의 주도권 싸움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독특해졌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왜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했습니까? 재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를 했었는데 참 제가 봤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끝나고 그 이후에 평의에 있어서는 문영배 재판관은 수면 아래 쑥 가라앉고 오히려 정계선 재판관이 쑥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공통점이 뭐냐? 회장 출신이에요.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한 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영배 재판관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나서지 않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앞에 나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기각파들에 대해서는요. 김복형 재판관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은 같은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정계선 재판관하고는 나이나 경력이나 사법연수원 기수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슷해 보이는 김복형
김복형 재판관이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른바 인용파에 있는 재판관들이 한 4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기각파에 속해 있는 3명의 재판관 중에 단 1명이라도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기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인용 의견을 낸 겁니다. 국회 측 주장과 가장 가까운 의견을 낸 거고요. 그 지금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두 재판관의 의견이 가장 지금 많이 벌어진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대변인? 저는 저거를 뭐 이렇게 기각파, 인용파 이렇게 나누고 무슨 법 연구에 무슨 뭐 법 연구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이 본인들의 법리와 해석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느냐, 예. 중점을 두느냐 가지고 개인의 양심과 그런 소신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파니까 그랬다, 무슨 파니까 안 그랬다 이렇게 예. 되면요,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이후에도 나라가 두 쪽 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고 싶지 않고 단지 좀 전에 우리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신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법의 수위에 있어서 임의적인 어떤 권한의 재량권을 좀 폭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권한의 재량권을 굉장히 좁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판사들의 어떤 소신과 법리 해석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까지 기각이 되자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구전 구패를 부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최병묵 편집장님, 지금 구전 구패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쯤 되면 정말 뭐 이에 대해서 어떤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는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9번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9번 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할 때의 그 사람들의 주장이 네. 다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저기 있는 안동환 검사 건을 제외한 8건은요. 탄핵안 발의될 때부터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봤어요. 예. 그것도 뭐 그냥 한 50대 50 정도로 본 게 아니고요. 거의 뭐 95대 5 정도로 봤어요.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탄핵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건은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정덕수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그냥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예. 이걸 어떻게 사과로 끝? 만약에 무슨 탄핵 남용죄가 있다면 그런 죄를 물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과로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다. 사과로 이런 끝날 일이 아닌 예. 거죠. 그러니까 사과보다 훨씬 더한 사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죄가 없지만 예. 탄핵 남발죄, 탄핵 남용죄 뭐 이런 아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민주당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계속 본인들의 어떤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더 밀어붙이다가는 아마 정치적으로 패배를 맛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무리한 탄핵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자성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무리한 탄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무리하다고 이렇게 묶여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무리한 탄핵 부분은 저는 어떤 개별 검사들을 탄핵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탄핵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난 이후에 사과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단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그 검사 탄핵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무리한 탄핵을 하면은 이렇게 필요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할 탄핵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게 남용의 프레임으로 엮일 수 있다는 것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 그 후보자, 그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은 맞지만 이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겠다는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뭐 법조인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법조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고검장 출신들도 있고 판사 출신들도 있고 아주 대형 빅범에서 변호사했던 변호사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수를 해놓고 그 실수에서조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닌가?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 탄핵이 반복되는데 한 번은 희극으로 비극으로 반복됐다가 만약에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해봤자 결과는 기각이 나올 텐데 이때는요 비극도 아니고 완전히 웃긴 소극, 희극 그런 코미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되면은 나라 망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철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대표가 강화문에 있던 시각, 이 법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난 21일에 이어 어제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한 공당의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또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재판부가 계속해서 증인을 소환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래도 종종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절차만으로 봤을 때는 뭐 이례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뭐 증언할 내용이 없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결국엔 재판부로부터 증인 채택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재판부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인으로 소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 증인 채택 자체를 철회할지 이 여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병묵 편집장님, 내일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짧게 예측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일반적으로는 그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예. 이제 검찰은 2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그러냐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뭐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예. 백현동 부분은 이미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로비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짧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은 당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내부적인 어떤 뭐 비판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이견도 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적대적인 공생 정치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아주 큰 이견이나 아주 큰 비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 쪽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경선 방향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비판이나 이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법 슈퍼위크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병묵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